김대중 그 사이버 도서관인가 거기 가면 지금 이거 검색을 할 수 있는데 그 원문 보면 CNN 기자가 뭐라고 했냐면 한국과 미국 정부는 1948년 제주 4.3 사태에 대한 진상은 서로 언제 공개할 방침입니까? 이게 그 CNN 기자가 질문인데 김대중 대통령은 생생현대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 제주경찰서장 김영중 서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4.3 때 9살 먹은 소년이셨죠? 네. 네. 그래서 저희가 4.3에 관한 증언 몇 가지 더 여쭤볼 게 있어서 모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좌파에게 던지는 질문 26가지입니다. 네네. 이 질문도 이제 김영중 서장님이 쭉 정리를 해주셨고요. 네, 이 내용으로 오늘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자, 좌파에게 던지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당신이 살아왔고 살고 있으며 살아가야 할 나라는 어느 나라인가? 네. 우선 여기에 답변하기 이전에 미리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야드 바셈이라는 역사관이 있습니다. 여기에 로버트 로제트 사료관 관장이 한 말이 저는 상당히 인상이 깊어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기 전에 이걸 인용하고자 합니다. 역사관은 미래관이다. 하나의 작은 사건이라도 국민이 서로 다르게 기억하고 있다면 그 나라의 앞날은 분열이다. 같은 곳에 있어야 같은 곳을 봅니다. 그래야 나라에 힘이 생깁니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당신이 살아왔고 살고 있으며 살아갈 나라는 대한민국이죠. 예. 그러면 4.3을 바라보는 그 시각, 이것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입장에서 바라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좌파들은 대한민국 입장이나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입장에서 좀 벗어나서 당시 남로당이나 아니면 지금 북한의 입장에서 4.3을 바라보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 의심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어렵게 건국하고 이렇게 발전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을 각자 자각하고 공직에 있는 사람들도 나는 대한민국의 공무원이다.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그러한 생각으로 이 4.3도 봤으면 하는 그런 희망이 있습니다. 국민 중에 한 사람이라도 다른 역사관을 가지고 있다면 국민 통합에 문제가 될 거다. 이런 견해로군요. 그렇습니다. 국민 통합뿐만 아니라 국력을 행사하는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좌파에게 던지는 질문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당신은 어느 나라 국민인가? 그래, 좌파에게 묻고 싶은 것이 그건데 앞서도 얘기했지만 그 사람 중에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다 라고 말할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다고 봅니다. 지금 선생님, 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좌파라는 것은 종북 세력, 즉 북한을 자신들의 진정한 조국으로 여기는 종북 주사파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종북 주사파는 말할 것도 없고 그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동조하는 사람도 저는 그렇게 좌파라고 생각을 합니다. 좌파에게 던지는 질문 세 번째 질문입니다. 당신을 북한으로 보내주면 지금 북한에 가서 살겠는가? 예. 지금 그 종북 주사파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말하자면 광화문 거리에서 미국 대사관에 쳐들어간다든지 김정은이
그 방문을 환영한다는 그런 움직이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 학생들에게 그렇게 좋으면 북한에 가서 살아라 그러면 아마 안 갈 겁니다. 예, 그것이 큰 문제고 그 다음에 줄여서 대진련이라고 하는 단체로 알고 있는데 제주도에서 그 좌파 40개 단체에서 김정은 한라산 방문 환영위원회를 조직했다고 기자회견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런 것을 보면서 이거 보통 상황이 아니다. 만약에 김정은이가 뭐 서울을 방문한다든지 아니면 외할아버지 고향인 제주도를 방문할 경우에는 그거 좋다 이거죠. 그런데 다만 오는데 전제해야 될 것이 뭐냐? 6.25를 사과하라. 아웅산을 사과하라. 칼기 폭발을 사과하라. 김신조 일당의 그 침투, 울진 삼척지구 침투 이런 것을 진솔하게 반성을 하고 사과를 한 연후에 방문하는 것은 대환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1974년 8월 15일 장충동 국립극장 문세관 암살도 북한이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뭐 여기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들이 도발한 것은. 그런 거에 대해서 완전히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답방을 하든지 한라산을 방문하든지 해야 될 것입니다. 정말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예. 8.18 도끼 만행서부터. 그렇습니다. 네. 예. 지금 김정은의 외가 묘소 예. 제주도에서 지금 잘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예, 잘 관리합니다. 뭐 거기 자기네들이 해놓은 걸 누가 뭐 해코지 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좌파에게 던지는 네 번째 질문입니다. 제주 4.3 사건은 누가 일으켰는가? 이 문제는 지난번 회에서도 강조했습니다마는 남조선 노동당이죠. 이 남조선 노동당이 박헌영이가 주도하는 조선공산당 그리고 여운형이가 주도하는 조선인민당 그 다음 백남은이가 하는 남조선신민당 3당이 합당해가지고 남노당이 됐습니다. 그런데 남노당이 되기 3개월 전에 그러니까 8월 28일 날 북한에서는 그 조선신민당하고 북조선 공산당이 통합을 해가지고 북조선 노동당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남한에서도 부랴부랴 북노당이 됐으니까 우리도 남노당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46년 11월 23일 3당이 합당해서 그 남노당이 되죠. 이 남노당에서 4.3을 일으킨 것은 부인할 사람이 좌파든 우파든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좀 특이하죠. 지난번 회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제주도에는 여운영당이나 백남은당이 없었거든요. 그냥 조선공산당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중앙에서는 그 3당이 합당해서 남노당이 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조선공산당 제주도당으로 활동을 했는데 47년 3.1 기념운동 투쟁, 3.1 투쟁을 하기 위해서 중앙당에서 빨리빨리 너희들도 제주도당도 남노당으로 해라 하는 지시를 받아가지고 47년 2월 12일 날 애월면에서 그 핵심들이 모여서 남노당으로 우리도 하자 해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조선공산당 제주도당 당원들이고 형식상으로만 남노당으로 됐는데 그 4.3의 주체가 남노당인 이상 조선공산당 당원들이 그 남노당이 됐으니까 4.3은 조선공산당이 일으켰다 이렇게 해도 전혀 틀리지 않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남노당이 대한민국 건국에 추호라도 기여한 바가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글쎄 한번 제가 반문하고 싶은 거고 그 좌파에게 질문하고 싶은데
남로당이 과연 대한민국의 귀한가, 머리털 것만큼이라도 있는가? 저는 전혀 없다고 보는 거죠. 대검찰청 수사국에서 65년부터 75년 10년간의 좌익 사건 실록이라고 하는 방대한 자료 11권을 출간을 했습니다. 거기에 나온 그 남로당의 그 만행을 하나하나 제가 세어봤죠. 그러니까 9월 폭동이라든지 제주 4.3 사건을 한 건으로 계산해도 977건이라는 그 폭동, 또 테러, 뭐 습격, 살상, 뭐 이런 행동을 했다. 그러니까 이 남로당이 얼마나 집요하게 활동을 했고 4.3이 발발한 이후 대한민국이 건국된 이후에도 8년 7개월간이라고 하는 그 장기간에 걸쳐서 습격을 한다든지 살인을 한다든지 방화를 한다든지 테러를 한다든지 이렇게 했지 뭐 기여한 게 단 하나도 없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부터 1950년 6.25 전까지 좌익들, 그러니까 남로당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자들의 테러에 의해서 희생된 군경만 8,824명입니다. 예. 이 8,824명이라는 숫자가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 군경이 그렇게 그 희생을 하면서 이룩한 것이 대한민국입니다. 공짜로 떨어진 게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대한민국을 건국했고 또 그 2년도 안 돼 가지고 유교라고 하는 그 아주 참 참극이 벌어져서 전 국토가 폐허가 된 그런 토대 위에서 70년, 80년 만에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 뭐 10위권에 진입했다고 한 것은 정말 기적이고 이것을 하도록 이승만이 건국을 했고 또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를 했고 그 후에 민주화가 됐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번영을 누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군경만 8,824명이 전사했다고 하셨는데 예. 당시 기록을 보니까 민간인 사망자 수도 상당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 두말할 필요도 없죠. 네, 좌익들이 폭력 테러 집단을 만들어서 우익 단체를 습격하고 사람들을 살해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걸 진압하기 위해서 그 군경이 투입된 게 8,824명이 그렇게 사망했다는 것은 민간인은 더 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좌익 폭동을 진압하기 위해서 군경이 투입되지 않았더라면 실질적으로 희생자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그 희생자가 많이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었죠. 건국을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좌우 간의 생존을 건 권력 투쟁이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4.3과 관련해서 좌파에게 던지는 질문 6번째 질문입니다. 남로당 강령을 읽어봤는가? 그 민중항쟁이라고 주장하는 좌파 또 통일운동이라고 주장하는 좌파들에게 내가 묻고 싶은 게 바로 이거거든요. 남로당이 활동한 것은 자기들이 제정한 강령에 의해서 활동을 한 겁니다. 그것이 12개 항목으로 나와 있는데 그 중에 그 두 번째 항목에 보면은 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을 목표로 한다 이것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로당이 일거수일투족은 조선의 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수립하기 위한 말과 행동과 선전과 선동이었지 대한민국을 위했다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머리 털 것만큼도 없다. 그래서 좌파들은 그 남로당 강령
그 1페이지밖에 안 됩니다. 12개 항목을 읽어보시라 이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막스 레닌주의에 의해서 완전히 공산주의를 택하고 공산화 통일을 최종 목표로 한 그런 게 남노당입니다. 남로당 강령에 따르면 대한민국을 폭력으로라도 뒤엎고 이른바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그러니까 공산주의 나라를 세우는 것을 목적으로 한 거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사상과 관련해서 좌파에게 던지는 질문 7번째 질문입니다. 남로당은 왜 스탈린과 김일성을 명예의장으로 추대하고 만세를 불렀는가? 예. 그 남노당이 1947년 3월 1일 그 3.1절을 기념해 가지고 대중을 동원할 수 있고 그 기회를 이용해서 제2차 미소공의 개최를 촉구하고 그때 박헌영이가 월북 도피한 이후에 남노당이 좀 와해 상태에 있는 것을 조직을 재점검하고 또 우리의 지시사항이 보안이 철저히 유지되는지, 그러니까 남노당 비밀 조직이 제대로 작동되는지 등을 검토하기 위해서 3.1 운동을 그날을 기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그 집회 시위 활동을 모의하고 그것을 민주주의 민족전선이 주도할 걸로 해서 제주도에서도 그런 지령이 내려와서 제주도 민주주의 민족정선을 3.1 기념 투쟁 직전에 조직했는데 그때 그 명예의장으로 그 추대한 사람이 스탈린, 박헌영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5사람. 이런 사람들을 그 명예의장으로 했는데 그 제주도가 그때 당시에는 그 뭐 2개 시군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 조그만한 데다가 그 민전을 설립하면서 왜 저 소련의 스탈린을 명예의장으로 하고 또 북한에 있는 김일성을 하느냐, 뭐 박헌영이 남노당 당수니까 한다 하더라도 이런 것만 봐도 이 사람들이 그 지향하는 목표가 공산화 통일이다 이렇게 하고, 그때 당시 그 지령서를 보면은 김일성 장군 만세, 뭐 스탈린 대원수 만세 이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4.3을 주동했던 김달삼이가 해주에 가가지고 연설을 하는데 스탈린 대원수 만세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것은 그 소련이나 북한의 노선에 따라서 한반도를 공산화 통일하기 위해서 조직하고 활동하고 운동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건데, 좌파들은 이거에 대해서 어떤 변명을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당시는 국제공산당, 그러니까 코민테른이 아주 강성했을 때고요. 예. 또 코민테른 강령에 보면은 전 세계가 모두 그 공산주의 국가로 만들어지고 나면 그때는 이제 평화로운 세상이 올 거다. 그래서 당신들은 이 국제공산당에 충성을 다하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로당과 4.3 주동자들의 충성의 대상은 우리 민족이었습니까? 아니면 국제공산당이었습니까? 이 사람들이 보통 한 것이 그 소련을 조국이라고 불렀거든요. 사상의 조국이라고 했죠. 예. 그 조국. 그 이승만 대통령도 그걸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만은 조국. 그러니까 국제공산주의 공산당 뭐 이런 데를 추종했지요. 그래서 정신적인 최고 목표는 국제공산당이 아니었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4.3 관련해서 좌파에게 던지는 질문 8번째 질문입니다. 남로당은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하면서 왜 북한 정권 장설에는 앞장섰는가 하는 점입니다. 예, 그것도 제가 상당히 궁금한 건데, 민중항쟁이라고 하면서 김달삼이가
4월 3일 날 4.3을 일으키고 그 이후에 남로당이 초여름경에는 3만 명이라고 하는 그 재민일보사에서 만든 4.3은 말한다의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당시 이 제주도를 장악했거든요. 경찰서, 경찰지서가 있는 요 부분, 일부분만 낮에 했지, 밤에는 완전히 그 제주도를 장악했다고도 볼 수 있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을 살해했습니다. 방화하고. 그런데 그렇게 하고 김달삼이가 뭘 했느냐? 북한 정권을 수립하기 위해서 우리 남한에 배정된 360명, 우리말로 하면 초대 국회의원이죠. 북한 주도로 한 국회. 예. 네. 또 북한 의석은 212석. 이렇게 해가지고 360명, 말하자면 북조선 제1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을 뽑기 위했는데 이 360명의 3배수 1080명을 선출하는 그 선거가 여기서는 공개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지하선거로 했거든요. 그래서 밤중에 가서 협박하고 살인하고 이제 하면서 그걸 받았는데 그 52,350명분의 투표지를 가지고 김달삼이가 해주로 갔습니다. 제주도를 탈출해서 북으로 갔습니다. 그러네요. 8월 2일 날 탈출해서 북으로 갔죠. 그런 식으로 대한민국 건국은 아주 반대하고, 북한에 가서는 북한 정권 수립에는 대의원도 되고 헌법위원도 되고 이렇게 하면서 북한 정권에는 앞장섰단 말이죠. 그러면 그 4.3 주동자가 한 행위가 그걸 민중항쟁으로 미화할 수 있느냐?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김달삼뿐 아니라 4.3 주동자 중에 이른바 북한으로 가서 북이 주장하는 초대 국회의원 지낸 사람이 또 여러 명 있습니다. 여러 명 있습니다. 4.3을 주동했던 사람 중에 김달삼이, 강규찬이, 고진희, 그 다음에 문둥룡이, 이정숙이, 또 하나 누구야? 안세훈이. 그러니까 김달삼, 안세훈, 강규찬, 고진희, 이정숙, 문둥룡, 요거 6사람이 4.3을 직접 주동한 자로서 북한으로 도피한 자들이고, 이거 외에 4.3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만 해방 이전부터 공산주의 활동을 했던 제주 출신 고경흠, 장종식, 김응빈, 송성철, 이런 거물들이 가가지고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김달삼은 북한에서 이른바 국가훈장 2급 서훈을 했습니다. 예. 그것도 대한민국 건국에는 적극 반대를 했고, 북한에 와서 북한 정권 수립에는 앞장서니까 국기훈장 2급 주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북한에 간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만은 여기서 김달삼이 바로 뒤에 인민해방군 2대 사령관을 했던 이덕구에 대해서도 평양 신미리에 있는 애국열사 묘역에 그 감여가 되어 있고, 거기에도 국기훈장 3급을 수여하고, 또 1990년에는 그 이덕구에게는 조국통일상을 추서했습니다. 그 조국통일상이 자유조국통일상이 아니고 공산조국통일에 기여했다고 해서 통일 그 상을 수여했습니다. 그러니까 김달삼, 이덕구 등은 대한민국 건국은 온몸을 바쳐서 반대하고, 예. 북한 공산당 정권 수립에는 신명을 바쳐서 기여를 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최일선에서 노력을 했죠. 알겠습니다. 좌파에게 던지는 질문 9번째 항목입니다. 대한민국이 건국된 이후에도 4.3 주동자들이 8년 반 이상 대한민국을 무장 공격한 행위는 반란인가? 민중항쟁인가? 그 좌파하고 대화할 기회가 없었는데 이 질문을 던지고 당신은 이걸 반란으로 보느냐, 이제 민중항쟁으로 보느냐, 이제 묻고 싶은 것이 이 항목인데,
4월 3일 날 그 4.3을 일으켜가지고 당일 선거관리위원이라든지 우익인사라든지 경찰이라든지 이렇게 또 우익인사 가족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루에 27명 당일날 이렇게 희생이 됐습니다. 경찰관은 당일 10명이 이제 살해됐고 그 우익인사 가족 중에 14살, 10살짜리 그 여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슨 죄가 있겠냐 이거죠. 뭐 자기네들이 뭐 조국 통일을 했든 무슨 단선 단정을 반대했든 거기에 뭐 14살짜리하고 10살짜리가 죽어야만 하고 그걸 죽여야만 하는 이유가 있냐 이거죠. 이걸 가지고 민중항쟁이라고 하는 것은 좀 잘못된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좌파에게 던지는 질문 10번째 항목입니다. 4.3 주동자들, 그러니까 남로당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선전포고한 행위는 반란인가 항쟁인가? 네. 참 이것도 그 좌파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인데 47년 3.1 운동 기념 투쟁이 아주 성공적으로 제주도에서는 이루어졌는데 마침 김하 경찰의 그 말 뒷공무니를 그 시위하는 시용품 그 프랑카드 한 그 대막대기를 그 공무니를 쑤시니까 이거 놀라가지고 어린애가 뭐 크게 다치진 않고 옆 고랑에 이제 뭘 한 것이 빌미가 돼가지고 이제 김하 경찰이 그대로 가니까 어린애 죽이고 그냥 도망간다 해가지고 저놈 잡아라 죽여라 해서 고함을 지르면서 하니까 경찰서를 습격하는 것으로 오인한 거기 그 경찰서 보초선 사람들이 발포를 해서 6명이 사망하고 6명이 부상하고 또 2명은 저 도립병원 부근에서 또 부상하고 해서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었으니까 이건 뭐 걷잡을 수 없이 사태가 악화됐죠. 그 이후에 그 47년 그부터 자위대를 조직하라는 중앙당 지령이 있어가지고 자위대를 조직하려고 했는데 지지부진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47년 8월 달쯤 돼 가니까 인민해방군이라는 걸 조직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김달삼이가 사령관이 되고 이렇게 했는데 48년으로 돼 가니까 유엔에서 남북한 이제 인구 비례에서 선거를 하자는 게 결의가 되고 그래서 이제 여기 임시위원단이 왔는데 북한으로 가려니 하니까 소련과 김일성이가 올라오지 못한다 해서 하니까 임시위원단에서 어찌 하오리까 해서 또 유엔에 보고를 하니 유엔에서 소총회의를 개최해 가지고 그러면 접근 가능한 지역 그러니까 임시위원단들이 돌아다닐 수 있는 남한 지역만이라도 선거를 하라고 해서 이제 5월 10일 재헌위원 선거를 하게 됐죠. 그렇게 해가지고 어렵게 우리가 국회의원을 선출했는데 200석 그 정수에다가 제주도 북제주군 2개 선거구만 남로당이 방해로 과반 투표를 못해서 무효가 되고 육지부에서도 반대는 있었지만은 그러나 난관을 극복하고 국회의원 선거를 해서 198명 국회의원이 선출돼서 이제 헌법을 제정하고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이 됐는데 아니 남로당이 집요하게 또 이제 뭘 하니까 그때 당시 여러 군데서 군인들도 반란을 일으키고 하니까 제주도에서 이걸 빨리 조기 진압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여수에 주둔하고 있는 14연대 1개 대대를 제주도에 파견해 가지고 거기 가서 진압 작전에 이제 지원을 해라 이렇게 했는데 10월 19일 날
그거는 우리가 정부 수립한 이후에 그 정부 명령에 의해서 이 제주도로 파견했는데 거기서 이제 반란을 일으킨 것이 그 11구 여수 순천 14연대 반란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주도 남로당은 아차 이거 봐라. 이거 저 14연대가 반란해서 뭐 날리고 하니까 우리도 여기서 좀 호흡을 맞춰야 되겠다 해서 10월 24일 그러니까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난 일주일 후에 이덕구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때부터는 과거에는 소부대 단위, 소대 단위로 마을을 습격하고 경찰 시설을 습격하다가 선전포고 한 이후에는 대낮에 아주 중대 단위로 뭐 600명, 700명 단위로도 그 습격한 것도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강화를 했죠. 그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상대로 선전포고한 것은 민중항쟁일 수가 없다. 이것은 반란이다. 특히 건국한 이후에 그런 거기 때문에 반란이다. 이제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본인들 스스로를 민족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선전포고는 나라가 나라에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은 그 친구는 나라는 아니죠. 남로당. 네. 그러니까 그 무장 단체인데 그 게리라 단체인데 그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주 그 갑자기 4.3을 일으킨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48년 2월 25일 되면 그 구국투쟁위원회라는 것에서 그걸 혁명투쟁위원회로 해서 정치위원도 만들고 그래가지고 아주 그 4.3을 일으켰죠. 그래서 선전포고한 행위는 당연히 이것은 반란이다 하는데 최근에 이르러서 중간에는 그 아무 말도 안 했다가 최근에 이르러서 선전포고 그거 없었던 거 아니야? 이러한 움직임이 있는데 지금 김봉현이라든지 김민주가 일본으로 도피해가지고 거기서 쓴 책에 보면은 엄연히 그 선전포고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려문 같은 거 이런 것도 있고 그런데 이것을 뒤엎어 볼까 해서 역사를 좀 왜곡해 볼까 하는 움직임도 있는데 그것은 안 되는 것이다. 요즘 사람이 직접 4.3을 겪었고 주동했던 사람보다 4.3을 더 알겠어요. 그런데 그때 제주도에는 선거구가 3개 아니었나요? 그래서 한 군데서는 당선자가 나왔고 두 군데서는 당선자를 못 낸 거죠. 아, 서귀포하고 제주가 있었는데 제주에 갑과 을구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제주도에서는 갑을 해서 다 당선자를 내지 못했고 예. 남로당과 그 4.3의 방해로 예. 서귀포에 서귀포에서는- 있는 거기는 이제 됐고. 네, 알겠습니다. 4.3 관련해서 좌파에게 던지는 11번째 질문입니다. 남로당이 6.25 발발 직후 인민군 지원 환영회를 조직하고 저항한 것은 반란인가 항쟁인가? 예. 이것도 참 희한한 일입니다. 6.25가 발발한 것이 6월 25일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곧 7월에 접어들자마자 우리도 같이 호응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제주도 각 읍면별로 인민군 지원 환영회라는 것을 조직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공세를 강화했습니다. 평상시보다 습격을 뭐 한 번 했다면 2번씩 하고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그 6.25 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14개월 동안 네. 6.25 나서 14개월 동안 제가 그 집계해 보니까 습격이 56회, 관공서 방화 4개소, 민가가 324도인 소실, 사망은 군인 10명, 경찰관 29명, 민간인 38명, 부상은 군 6명, 경찰관 6명, 민간인 23명, 민간이 피랍당한 게 41명이 피해를 당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인민군 지원 환영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빨치산하고 협력해 가지고 그 습격을 강화했느냐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4.3은 항쟁이 아니다. 이것은 후방에서 명백한 후방 교란 행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공산군이 초반에 파죽지세로 밀고 내려오니까 제주도도 곧
뭐 점령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까? 예, 목포까지 오니까 곧 상륙할 것이라고 했고, 또 김일성이가 4.3 주동자들을 너 여기서 뭐 가만히 있어 하지 않고 내려가서 인민군하고 6.25 때 같이 내려가서 제주도에 가서 조직 정비도 하고 혁명을 완성하고 오라 해서 전부 내몰았습니다. 사지로 내몬 거죠. 그래서 거기 내려온 사람들이 전부 그 주동자들이 내려왔습니다. 안세훈이, 조몽구, 또 강규찬이, 또 고진희 이런 사람들이 와서 생포도 당하고 사살도 당하고 이제 또 마루 밑에 숨어 있다가 병사에서 죽은 사람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2019년 1월 4일에 제주 4.3 희생자 유족회 등 40여 개 단체가 김정은 한라산 방문 제주 환영위원회를 결성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제주 도의회 도민이 방에서 그 기자회견한 걸 보고 그걸 신문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환영위원회 하면은 저는 6.25 때 인민군 지원 환영위원회 그것을 생각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졌는데 이게 이제 2018년도 그 11월 7일 서울에서 13개 단체가 모여서 김정은 국무위원장 서울 방문 환영을 하기 위한 백두칭송위원회가 결성되어 있는데 지방에서는 제주도 최초로 2019년 9월 1일 그 40개 단체 4.3 희생자 유족회를 비롯해서 40개 단체가 모여서 서울 남북 정상회담과 한라산 방문 제주 환영위원회를 결성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뭐랄까요? 좀 내포하고 있는 바가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바라는 내용 또 거기에 그 뜻 이것이 심상치 않다 그렇게 보는 것이고 그래서 처음에도 얘기했습니다만 6.25 남침, 김신조 청와대 습격, 버마 아웅산 사건, 칼기 폭파, 전하나 폭침, 연평도 포격, 비무장지대 목함지뢰, 뭐 도끼만행 이런 거에 대해서 사과하고 오라. 우리는 그렇게 이제 기자회견도 한 바 있습니다. 네, 사상 관련해서 좌파에게 던지는 질문 12번째 질문입니다. 남로당은 4.3이 분단 방지를 위한 통일운동이라고 주장했는데 그렇다면 이 통일운동은 어떤 통일운동인가? 예. 제가 좌파에게 답변은 못 들었습니다만 저희 짐작에 그 강만길이도 얘기했지만 4.3은 최초의 통일운동이었다 하는데 저는 공산통일운동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석을 하고 4.3을 항쟁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사상 관련 좌파에게 던지는 질문 13번째 질문입니다. 남북한 간에 누가 먼저 단독 정부를 수립했는가? 이것이 역사적으로 참 우리 교육이 안 돼서 걱정입니다. 한 고등학교 정도에는 이걸 반드시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 북한에서는 소련이 그 아주 오래전서부터 자기가 점령한 3.8 이북만이라도 소련이 그 고분고분하게 말을 듣는 정권을 수립해야 되겠다는 계획하에 아주 계획적으로 이걸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45년 뭘 했느냐면 이북 5도 인민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서 10개 행정국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스칼라피노 교수나 이정식 교수는 태아적 정부라고 이제 명칭을 붙였더라고요. 그래서 뭐 교육부 쭉 해서 그 행정각부를 그렇게 만들었죠. 그래서 그것이 태아적 정부인데 이때 당시 제주도 출신 장종식이라고 이 사람이 그 교육부 책임자를 맡았습니다. 이 장종식이는 제주시 삼도동 출신인데 저 가파도에서 이선실이 그 중부지역당 거물간첩 거물간첩 이선실이 선생도 했습니다. 이런 분이 가가지고 요때 태아적 정부 그러니까 10행정국 중에 교육부장을 했다.
요것이 이제 태아적 정부입니다. 그게 45년 10월 8일 날 그렇게 했죠. 그 다음에 이 46년 2월 8일이 되니까 이제 조금 한 단계 더 높여서 북조선 임시위민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상 북한 단독 정부입니다. 왜 그러냐? 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명칭만 안 썼지 3월 5일 되니까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땅 다 내놔 이래가지고 그 3월 중에 완전히 그 무상몰수를 했거든요. 그 다음에 8월 되니까 운수, 채신, 금융 뭐 이런 것들을 전부 국유화했습니다. 화폐 발행도 했습니다. 화폐는 12월 1일부로 화폐 발행하고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멍하게 있다가 성시배기 같은 놈들이 북한에서 그 교환해서 쓰지 못하는 휴지된 은행권을 뭉탱이로 여기 가져와서 공작금으로 썼을 겁니다만 우리는 48년 4월 1일 날이야 그 화폐 개혁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해 12월 1일부터 4월 그 달까지 그 북한 돈이 여기 공작금으로 어마어마하게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46년에 2월 8일 날 그 임시인민위원회 요것이 사실상의 정부고 그 1년 후 47년 2월 20일 그때 또 거기서 회의를 개최해서 북조선인민회의와 북조선인민위원회 인민회의는 국회의 성격이고 인민위원회는 행정부 성격인데 그걸 이제 만들어서 김일성이가 위원장 되고 했는데 이것이 확실한 북한 단독 정부입니다. 이래가지고 또 자기네들이 공식적으로 이것은 완전히 그 독립정부라는 것을 공표도 했고 기능도 했고 그래서 아무리 늦게 봐도 우리보다 1년 반 정도 앞서서 북한이 단독 정부를 수립했다 이렇게 하고 또 북한이 아주 교활한 것은 뭐냐면 뭐 스탈린이 지시를 받아서 그렇게 했을 겁니다만은 스티코프가 레베데프한테 그 지령을 내린 게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남한의 선거 이후로 북한의 신헌법을 시행하고 선거를 실시하라는 지령이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사실상의 북한이 먼저 단독 정부를 수립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확실하고 헌법 제정도 월등하게 먼저 이제 착수했고 다만 김일성이 그 최종 승인은 조금 늦게 돼 있지만은 그런 토대후에서 우리가 8월 15일 했는데 그 형식상으로 남한의 그 분단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스탈린과 김일성이 노회한 정치 술수에 의해서 우리보다 늦게 9월 9일 북한 정권이 창립된 것으로 일이 돼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좌익학자들은 대한민국이 8월 15일에 건국한 이후에 북이 이른바 그 헌법도 통과시키고 했기 때문에 분단의 책임은 남쪽에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설명한 대로 그건 스탈린과 스티코프와 레베데프, 김일성이가 이렇게 해서 지시를 받고 그렇게 해가지고 9월 9일 날로 의도적으로 늦게 모든 것은 다 앞에다 해놓고는 그렇게 이름만 나중에 했다. 이제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는 겁니다. 사상 관련해서 좌파에게 던지는 질문 14번째 질문입니다. 남로당 중앙당이나 전남도당에서 상시 파견한 올구의 임무는 무엇인가? 여기서 올구라는 단어부터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저는 올구라는 말을 자주 쓰고 어떤 때는 오르구라고도 돼 있고 한데 영어로는 오거나이저라고 이제 하는데 이게 그 조직 지도원입니다. 그래서 중앙당에서 내려와 가지고 중앙에 지령을 하달하기도 하고 또
지령대로 움직이는가를 감독도 하고 또 거기에 조정도 하고 여러 가지 단체에서 갈등이 있다든지 안 되니까 조정도 하고 여기에 진행 상황을 상부에 보고도 하고 또 중앙당에 가서 승인도 받고 이렇게 하는 그 임무가 올구인데 이 사람들이 상시 파견이 돼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중앙당에서 뭐 지령이 있고 그걸 떠나서 이 사람이 야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4.3은 일으키지 않는 게 좋겠다 얘기만 하면 여기서 제 아무리 저 김달삼이 아니 뭐 김일성의 아들이라도 제주도당에서는 그 조직 지도원이 말을 거역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기 왔다는 것은 관광 온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그 아주 위험을 무릅쓰고 내려왔는데 그러한 주요한 임무를 띠고 그렇게 행사하면서 왔기 때문에 저는 그 중앙당 지령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도 잘못이고 또 이런 사람이 상시 왔다는 것은 중앙당하고 직접 연계된 것이다. 그래서 남로당 제주도당이 행위이지만은 결과적으로 남로당 전체의 행동으로 해석해도 전혀 틀리지 않는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상시 파견이라면은 얼마나 자주 왔습니까? 뭐 그건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김달삼이가 쓴 제주도 인민 유격 때 투쟁 보고서에도 보면 뭐 3월 달에도 가고 뭐 또 2월 7일 날도 내려오고 뭐 중앙당에서 내려오고 전남도당에서 내려오고 그들 입회하에 회의도 하고 그들이 무장반격전에 관한 지시도 내리고 그 사람들이 계획하에 작전 계획도 수립하고 뭐 그렇게 쭉 했죠. 그리고 정부 보고서에 보면은 제주읍특별위원회에 그 올구로 있던 김시종이라고 뭐 일본에 가서 시인으로 활동하고도 한 친구가 있습니다만 그 사람 얘기도 보면 올구는 항시 왔었고 뭐 그런 얘기를 한 것으로 봐서는 계속 뭐 거의 사람은 바뀌었지만 상시 이제 여기 상주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시종 올구 얘기도 하셨는데 그 밖에 올구들의 명단이 나왔습니까? 나오겠나요? 요거 책 봐서 해도 되겠습니다. 네, 예. 그 책 어떤 책인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이게 나오나요? 네. 예. 요것이 제주 4.3 사건 문과답 개정 완결판입니다. 완결판인데 이게 제4판 판수로 하면 제4판인데 작년 8월 15일자로 발행이 됐습니다. 요것이 저희 그 마지막 저작물이 아닌가 이제 이렇게 생각되는데 여기에 보면 인민해방군 계도, 네. 그 다음에 구국투쟁위원회 계도, 그 다음에 혁명투쟁위원회 계도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중앙당에서 올구, 또 여기 남로당 도당 간부, 그 다음에 전남도당의 올구, 군사부 책임은 누구, 사령관은 누구, 뭐 기동대장은 이덕구, 뭐 이런 쭉 나와 있는 그 계도가 있거든요. 네. 이걸 제가 찾아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48년 2월 25일 날 조천읍 선을 위해서 14명, 조몽구라든지 김달삼, 김한배, 고칠종, 김용관 이런 거물급 14명이 모여가지고 구국투쟁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때 당시 인민해방군을 조직했는데 여기에 보면 중앙 파견 올구가 이두옥, 전남도당 파견 조창구, 그 밑에 제주도당 위원장 강규찬, 부위원장 김용관, 여기에 군사부의 김달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사태가 좀 악화되어 가니까 이것은 4.3 이제 이전이고 48년 2월 25일이니까 다음 4.3이 발발난 이후에
여수 사건 발발한 직후, 그러니까 48년 10월 20일 제주읍 월평리에서 10월 24일 날 혁명투쟁위원회, 소련식 혁명투쟁위원회로 개편을 했는데 거기에는 중앙 파견의 올구가 김서옥, 그 다음 전남 파견 올구가 이창욱, 그 다음 그 밑에 투쟁지도부에서 김용관, 김양근, 김석환, 요 밑에 이제 군사부, 이덕구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올구가 완전히 상층부에 그 지휘 개선상에서 상층부에 이제 그 조직해서 완전히 장악을 해서 지도하고 지시하고 감독하고 그랬어요. 그러면 중앙당과 전남도당에서 파견한 올구가 사실상 4.3의 지도부라는 얘기고, 그렇다면 4.3이 자생적 민중항쟁이라는 얘기는 성립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자꾸만 자생적 민중항쟁이라는 식으로 희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로당 제주도당 단독 결행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 남로당 지력 관계도 뭐 지난번 회에서도 자주 했습니다만은 미군정 보고서에도 2월 5일부터 2월 중순까지, 그다음 방첩대하고 경찰이 그 입수한 거에 보면은 2월 15일부터 3월 5일 어간에 폭동을 일으키라, 이런 게 그 지령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단독 결행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4.3 관련 좌파에게 던지는 질문 15번째 질문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미국 CNN과의 대담에서 4.3의 성격을 뭐라고 말했는가? 그 김대중 대통령이 1998년 11월 23일에 예. 인터뷰를 했네요. 예, 그 인터뷰였습니다. 인터뷰했는데 김대중 그 사이버 도서관인가 거기 가면 지금 이거 검색을 할 수 있는데 그 원문 보면 CNN 기자가 뭐라고 했냐면, 한국과 미국 정부는 1948년 제주 4.3 사태에 대한 진상은 서로 언제 공개할 방침입니까? 이게 그 CNN 기자가 질문인데, 김대중 대통령은 제주 문제가 국회에서 청원되어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과거의 억울한 문제에 대해서는 진실을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시작은 공산주의자들의 폭동을 일으킨 것이지만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공산주의자로 몰려서 억울하게 죽음을 당했습니다. 뭐 이래서 이걸 명예회복하고 뭐고 이렇게 답변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성격을 공산당이 폭동으로 시작했다, 폭동이다, 이렇게 전 세계에 얘기하고 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견해에 대해서 좌익들의 반응은 없었습니까? 그걸 공식 정부 보고서에 기록도 안 했고, 뭐 중간에까지는 그 청와대 비서관으로 있던 김성재 문화관광부 장관도 그런 것을 팜플에서 쓰기도 했습니다만 그런 말을 일치 안 합니다. 그러나 공식 기록을 한 게 사실이고 공식 인터뷰를 외신과 한 것도 사실이고, 예. 이게 기록으로 지금 다 남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은 사방시까지 이 발언에 대해서 별다른 취소하거나 뭐 그런 게 네. 없었어요. 예, 전혀 없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 같은 사람이 4.3은 폭동이다 하면은 이 언론 이 4.3의 뭐 핵심 그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4.3을 폄훼하고 있다고 가만둬서는 안 된다는 식으로 벌떼같이 공격을 하고 위협을 가하고 있죠. 그러나 저는 그 사람들이 뭐 저에게 뭐 직접 위해를 가할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김대중 대통령도 폭동이라고 했는데 왜 나는 폭동이라면 문제가 있고 김대중 대통령 폭동이라면 아무 말이 없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본인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4.3에 관한 논의 자체를 금지하려는 법안이 마련되고 있다고요? 이게 뭐 전제주의 체제도 아니고
그 광주를 본따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해서 지금 그 제가 살고 있는 그 지역군데 송재호가 그걸 발의를 해가지고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고 국회의원요. 네. 그러면 이제 4.3에 관해서는 어떤 논의도 하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까? 그렇죠. 입을 닥쳐라 이거죠. 우리 하는 대로만 따라오고. 논의 자체를 아예 막아버리겠다 이런 얘기네요. 그 국회 그 발의한 내용에 보면 그 의도가 그런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4.3에 관해서 이런 논의를 하게 되면 이제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 그런 취지의 입법이 지금 추진되고 있다. 야, 그러니까 저는 말씀이시네요. 그것을 뭐 법을 잘 알지는 못합니다만은 위헌적 법률이 아니냐 그게 통과된다면 4.3 관련해서 좌파에게 던지는 질문 16번째 질문입니다. 남로당 남제주군 대정 면당 위원장 이운방은 4.3의 성격을 뭐라고 말했는가? 그런데 이운방이라는 인물이 누군지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운방은 그 대정업 출신으로 돌아가신 지가 한 5년 정도밖에 안 됐을 겁니다. 한 90세 훨씬 넘겨가지고 돌아가신 분인데 남로당의 대정 면당 위원장으로 밑에 조직부장 김달삼을 거느리고 있던 사람입니다. 꽤 고위직이었네요. 그렇죠. 그리고 상당히 그 지식층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 이운방이라는 분은 나중에 전향을 하신 겁니까? 안 했죠. 우익으로 전향하지 않고? 네. 그때 당시 4.3 발발 당시에는 어디 목포가 있든지 아니면 일본에 가 있었든지 좌우지간 그 화를 당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3월 1일 그 3.1 사건 당시에 그 대정면당 위원장으로서 조직부장 그 김달삼이를 제주 우회 도당에 파견도 했고 그 파업 같은 것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모금 운동도 하고 이러한 아이디어도 이 도당에 제시하도록 이렇게 한 분이거든요. 이분이 그 책도 냈습니다. 이분이 그 좌파 언론하고 인터뷰했는데 그 이제삼 RM 수다라는 책으로 나온 건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있거든요. 주동자는 빨갱이지 목적은 공산 통일이고. 네, 그리고 최종 목적은 공산주의니까 뭐 이런 얘기도 그렇습니다. 하네요. 그 이제야 말함 수다라는 책은 제주도 사투리로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네. 이제야 말합니다. 이제 네. 그런 뜻입니다. 네. 이제 말합니다. 말씀드립니다. 이런 뜻인데 그 책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 걸로 봐서 지금 새파란 사람들이 뭐 4.3을 얼마나 알겠어요. 그런 직접 주동한 그런 사람들이 그 사람은 뭐 직접 관여는 안 했다고 하지만 그 3.1 사건 당시에 남로당 면당위원장이니까 그 사람도 김달삼이가 과격하게 그 4.3은 일으키지 말았어야 되는데 했다. 이 사람은 그런 이견을 가졌던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남로당 핵심이 그렇게 평가를 했으니까 그보다 더 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4.3을 일으키지 말고 6.25 때까지 참고 있다가 했으면 더 효과가 컸을 거다. 뭐 그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무너뜨릴까 그 생각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글쎄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 김달삼이가 무모하게 그렇게 했다. 이렇게 좀 반대 김달삼을 비판하는 입장이었다. 나중에 4.3이 난 나중에. 네, 책의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남로당 남제주군 대정면당 위원장 이운방의 발언입니다. 4.3의 주도자는 빨갱이로 봐야지 최종 목적은 공산주의니까 그들의 우선 목적은 통일조국 건설이고 그럼 여기서 말하는 통일조국이라는 것은 역시 공산당의 통일이죠. 공산주의로 통일하는 것 알겠습니다. 근데 좌파에서도 그 통일운동이라는 건 주장하는데 무슨 통일운동이라는 말은 안 해요.
그때 당시 주장한 게 자유민주 통일이라면 문제가 없는데 무조건 통일이라니까 그러면 어떤 통일이냐? 제가 보기에는 남로당은 공산통일운동이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4.3 관련 좌파에게 던지는 질문 17번째 질문입니다. 1947년 3.1 사건을 총지휘하고 4.3을 주동한 김봉현은 4.3의 성격을 뭐라고 말했는가? 이 김봉현이 누구냐부터 조금 설명해 주십시오. 예, 김봉현은 그 한림면 금왕리 출신이거든요. 네, 일제시대 때 일본으로 건너갔던 사람이죠. 예, 그렇습니다. 네. 일제시대도 건너갔지만 타삼 후에 네. 일본으로 도피했죠. 오사카 간사이 대학 법학과를 졸업한 사람입니다. 네. 상당히 엘리트죠. 또 일본 공산당 출신이고 제주에 들어와가지고 지금 있는 오현중학교 전신인 제주 제일중학원의 역사교사로도 활동하다가 제주도 민주주의 민족전선 그 문화부장으로 3.1 사건을 주도했습니다. 이 사람이. 네. 그래서 검거를 피해가지고 4.3 후에 일본으로 도피해가지고 거기에 가서 조총련 오사카 지부 서열 4위로 활약하다가 네. 저서로 여러 가지 책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 중에 제주도 인민들이 4.3 무쟁 투쟁사라는 것을 김민주와 공편했는데 여기에 보면은 그 선전포고 관계도 상세히 나와 있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제주 4.3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창건을 위한 투쟁이었다. 이것을 한 3군데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4.3을 주동하다가 도망간 친구고 자기가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이 사람이 정확하게 알지 요즘 여기에 남아있는 젊은 아이들이 뭘 알겠어요. 당사자가 아예 그냥 까놓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네요. 예. 네. 그러니까 뭐 두말할 것도 없죠. 김민주와 책을 같이 썼다고 했는데 이 네. 김민주라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김민주도 이 친구도 참 희한한 친구인데 제주도 사람인가요? 그렇죠. 네. 김민주하고 저도 인연이 상당히 이제 있는데 김민주가 부자면 덕천리 출신인데 이 사람이 4.3 당시에 그 이덕구 바로 밑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붙잡혀 가지고 인천 소년형무소에 수감이 돼 있었고 수감이 됐죠. 네. 7년형을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6.25 때 이게 그냥 문을 파옥이 되면서 그래 탈옥을 나왔죠. 한 거네요. 그래가지고 형무관 교육을 그 인민군한테 받아가지고 목포 형무소 형무관으로 하다가 네. 이 사람이 반공포로 석방 관계로 해가지고 석방이 돼가지고 이리 하다가 일본으로 밀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가가지고 내가 그 전에 여기 많이 아버지하고 살았는데 해가지고 소송해가지고 그 일본 그 여권을 영주권을 그 획득을 했죠. 이 사람이 그 4.3 평화공원에 4.3 희생자로 명패가 붙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본명은 김태봉입니다. 그리고 김태형이라고도 하고 김용남이라고도 불리는데 김태형이라는 이름으로 명패가 딱 붙어 있단 말이야. 문제가 돼서 그걸 제가 알아가지고 왜 살아있는 사람을 말이야 거기 희생자로 했느냐 해서 했는데 이게 9년 만에 이 사람은 희생자가 아니로 정정은 됐습니다만은 그러니까 4.3의 주동자들이 4.3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창건을 위한 투쟁이다. 예. 그러니까 공산주의 정권 수립을 위한 투쟁이었지 대한민국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다는 것을 밝혀놨네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3.1 사건 당시라든지 아니면 이 4.3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인권 침해라든지 이런 한 2건의 그 고만치사 사건 같은 것을 완전히 이건 4.3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그 본질은 목표는 공산화 통일이다. 대한민국의 타도와 공산화 혁명이다. 알겠습니다. 4.3 관련해서 좌파에게 던지는 질문 18번째 질문입니다. DJ 때 국정원장과 통일부 장관을 역임한 임동원은
4.3을 어떻게 봤는가? 예. 그 임동원 씨가 혁명전쟁과 대공전략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육사 교관으로 아마 있을 때 모양인데 대위 때인가 그때 썼는데 그 책에 보면 4.3은 그 제주도 반란이라고 제목을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책을 쭉 보면은 첫 번째로 이 남로당이 그 선전선동하는 방법은 이 공산화가 되면 부자 가난 없이 아주 잘 살 수 있다. 이것은 지금 그 4.3 때 직접 경험한 사람들은 그때 학교 선생들이라든지 다 그런 말을 뭐 수시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 가난 없이 모두 잘 살 수 있다고 군중을 선전선동하고 그 다음에 각종 집회와 시위로 군중을 동원하고 그리고 그것은 뭐냐면 이제 3.1 기념투쟁 그 제주 북국민학교에서 있었던 그런 집회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동원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동원된 인원을 조직을 하는 겁니다. 민주천령 동맹, 부녀 동맹, 노조, 뭐 이 교원 노조 이런 것을 해서 각가지 그 조직을 한다 이거죠. 군중을 조직하고 다음에 일제가 은닉한 그 무기 등을 발굴하고 경찰서에서 습격해가지고 거기서 무기를 획득하고 해서 차츰 그 무장하고 훈련하고 그래서 이젠 게리라전을 전개하고 다음에는 최종적으로는 6.25와 같은 정규전에 이제 연계시켜가지고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을 전복해서 공산 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혁명전쟁의 일환이 그 4.3 게리라전이다. 이렇게 이제 그 이론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4.3 관련 좌파에게 던지는 질문 19번째 항목입니다. 소련과 북한 노선을 추종하고 충성했던 자들의 인생 말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전부 비참했습니다. 남로당에서 올라간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뭐 중국에 있었던 연안파, 뭐 소련파, 김정일이 다 그 숙청했는데, 네, 뭐 갑산파 다 숙청했죠. 예, 제주도에서 올라간 사람도 다 그 비참하게 돼 있죠. 그 김달삼이는 여기 남파대에서 전부 전복하라고 보냈는데 사살됐고, 그 다음에 강규찬이하고 고진희는 6.25 때 남파돼 가지고 전투하다가 하나는 사살되고 그 고진희는 생포됐다가 자살하고, 그 다음에 안세훈이는 그 인민군하고 내려왔다가 자기가 공부하고 있던 전남 장흥군의 서당에 다녔던 그 집 마루 밑에서 살다가 아파서 죽었다고 하는데, 어떤 말에는 뭐 토굴에 은신했다가 병사했다는 말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강규찬이도 그렇고, 이정숙이야 문둥룡이는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강규찬이는 북한에서 한나의 메아리라는 소설도 나오고 그걸 기초로 해서 뭐 영화도 나왔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4.3과 관련이 안 됐지만은 북한으로 간 사람 중에는 그 고경흠이, 장종식이, 김웅빈이, 송성철이 다 이제 숙청돼 가지고 인생 말로가 비참했습니다. 그것은 누가 강제적으로 보낸 것도 아니고 뭐 납치당한 것도 아니고 스스로 올라가서 그랬으니까 뭐 누구한테 원망할 수도 없고 스스로 자초한 거죠. 그 사람들의 진로를 우리 대한민국 쪽으로 돌렸다면 상당히 훌륭한 그 분들이 될 수 있었는데 아까운 분들이 그렇게 이제 됐습니다. 강문석이 김달삼의 장인인가요? 그렇습니다. 그 사람도 아주 비참하게 돼 있죠. 그 김달삼이라는 가명은 강문석이 쓰던 가명이기도 하죠. 예, 그 강문석이 쓰다가 자기 사위한테 이제 네. 가명까지도 내주죠. 김달삼의 본명이 이승진. 네. 이때 4.3 때는 불과 뭐 23살, 설이 좀 분분합니다만 아무튼 20대 초반, 뭐 최대한으로 잡아도 20대 중반 이상은 아니었던 걸로 보이네요. 김달삼은 6.25 때 사망한 게 아닙니까? 전해 난파돼가지고 내가 사망한 거죠. 4.3 관련해서 좌파에게 던지는 질문 20번째 질문입니다. 남북한 사람들 간의 육체적, 지능적 DNA는 차이가 없는데 현실은 왜
엄청난 격차를 초래했는가? 예. 지금 종북 주사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북한을 상당히 뭘 하는데, 북한 사람과 우리나라 사람이 DNA 검사하면 뭐 육체적으로나 지능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왜 북한은 300만 명이 아사를 하고 지금도 뭐 아사자가 발생한다 그러고 전 세계에서 비난받고 김정은이가 저 모양 하는지.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키가 뭐 엄청 이제 크고 이렇게 되고 우리가 발전하고 있는데 왜 이런 차이가 났느냐? 70년, 80년 만에. 그것은 바로 체제와 이념이 다 달랐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체제와 이념을 잘 선택해서 옳은 길을 선택한 것이고, 그 남로당은 죽음의 길을 택했다. 저는 그렇게밖에 볼 수 없거든요. 좌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결국은 체제 경쟁은 이미 뭐 끝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래도 김영중 서장님 말씀을 듣다 보면 북한이라는 존재가 아직도 생존하고 있는 한 이 체제 경쟁은 아주 끝난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지금 요번에 정률성 사건이라든지 홍범도 사건으로 해서 혹자들은 철진한 이념 논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북한이 해방 이후부터 오늘까지 대남 적화 전략을 포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그러면 저쪽에서는 그러한 사상무장과 이념무장을 공고히 해가지고 거기에 반론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지금 뭉쳐있고 단결이 돼 있는데, 대한민국 국민은 다양성이라는 명목으로 이념 거론하지 말라. 이것은 그러면 북한을 따르라는 말이냐, 친하라는 말이냐. 우리가 통일하고 화합하고 앞으로 살아가야 할 같은 민족이지만은 이념상으로 이것을 완전히 버린다는 것은 우리의 무장해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남북한 격차가 아무리 북쪽에게 유리하게 계산을 해도 뭐 50대 1 이상 납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대한민국 국력의 2%에 불과한데 그럼에도 여전히 위협적인 집단입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정신적으로도 완전 그 무장을 해서 북한의 간접 침략, 말하자면 거의 선전선동, 또 좌파들이 대한민국의 해로운 어떤 선전선동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 그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싸워나가야 되지 않냐.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념, 사상, 역사 이런 것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지 상대방이 그 뭐라고 공격하면 여기서 멀뚱멀뚱 말도 못하고 답변도 못하고 설득도 못 시키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4.3 관련해서 좌파에게 던지는 질문 21번째 질문입니다. 남로당 제주도당 당원은 과연 몇 명이었나? 이것은 지난번에도 거의 여러 번 했습니다만은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제가 그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 4.3은 말한다에 보면은 47년 그 3.1 기념 투쟁할 당시에 1,000 내지 3,000명, 48년도 4.3 당시에는 5,000 내지 6,000명, 그해 초여름경에는 좋게 3만 명 일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김달삼이가 북한으로 가면서 그 지하선거 투표지 가지고 갔지 않습니까? 그게 그때 5만여 장. 52,350명. 그 상당한 숫자인데 그 전부가 자진해서 투표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당한 숫자가 여기에 동조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고, 다음에 46년 10월 29일 제주도에서 과도입법 위원 선거를 했는데
육지부에서는 거의 우파가 다 이제 됐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제주도는 좌파 민전에서 문도배, 김시탁이 두 사람이 당선이 됐거든요. 이 사람들이 당선됐으면 가가지고 나는 반대한다, 찬성한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거기에 그 개원식에는 참석하지 않고 서울민전회관에 나타나가지고 제주도 내는 인민위원회가 거의 8割 인구를 통일하고 있다. 30만 동포는 끝까지 민전 밑에서 더욱 단결할 것을 맹세한다. 이러니까 아니 제주도는 그러면 뭐 다 민전 산하에 있는가 이렇게 하고 8割 다 그러면 남노당인가 이렇게 되게 돼 있다 이 말이죠. 네. 다음엔 남노당 스스로가 우리는 5만 당원을 확보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뭐 27, 8만이라는 통계가 있는데 어린애, 노인 빼버리면 나머지에서 이거 5만이라면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이것도 자기네들 남노당원 배가운동에는 도움이 됐지만은 나중에 명단이 노출돼서 많은 그 무고한 사람이 희생되게 만들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것이고 미군정에서는 70% 가량이 포위적이다 남노당에 이렇게 봤고 뭐니 해도 그 50선거 직후에 5월 22일부터 6월 30일까지 40일간 브라운 대령이 제주도에 가서 작전 지휘도 하고 그 활동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촌락에 조직된 공산주의자 세포지적 이외에 그러니까 자위대 같은 거 빼고 이게 연대와 보충 전투 대대로 구성되어 있다. 최고조에 달했을 때는 약 4,000명이 장교와 사병으로 되어 있다. 6명이 조직 선동가와 선동 전문가가 파견되어 있다. 이 6명이 선동 전문가, 조직 전문가에게 공산당이 뭐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 500 내지 700명이 동조했다. 전체적으로 보면 6만 내지 7만 명이 남노당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그 중에는 무식한 농어민이 있어서 그렇다. 뭐 이와 같이 그 브라운 대령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이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그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사람 포로라든지 또 각 정보기관에서 수집한 것을 그 포로는 한 5,000명을 신문에서 조사한 결과고 각 정보기관을 수입해서 요 제주도 활동 보고서를 낸 건데 이것을 보면은 6만 내지 7만 명 그거에서 뚝 떨어져 가지고 4.3은 마란다에 있는 3만 명은 확실히 남노당은 됐고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사람은 저는 3,000명을 보는데 정부 보고서에서도 500명이라고 나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500명은 희생자가 돼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제주도 인구 30만 명 정도고요. 예, 예. 네. 그리고 남노당의 핵심, 그러니까 핵심 좌익이고 신령 공산주의자들 500명 정도는 4.3 희생자일 수가 없다. 희생자가 돼서도 안 된다. 예. 그건 정부 보고서에도 나와 있거든요. 네. 그 이외에 4.3 때 돌아가신 분들 가운데는 억울한 경우가 상당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나 그 500명에 한해서만큼은 어떤 경우든지 대한민국에 그 사람을 기려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당시 제주도 인구가 30만이었는데 해방 이후에 급격한 인구 증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통계 보면 뭐 6만 정도가 더 인구 증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잘 모릅니다만 인구가 많이 있었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또 많이 빠져나가기도 했습니다. 육지보로든지 일본으로든지. 예. 제주도가 당시에 이제 일제 때 일본으로 많이 일하러 가거나 이주를 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고 또 해방 직후에는 일본에서 들어온 인구도 많고 또 육지로 나간 인구도 많고 해서 그만큼 인구의 유동성이 상당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4.3 관련 좌파에게 던지는 질문 22번째 질문입니다. 남로당원 중 4.3 주동자와 적극 가담자 등 핵심 세력은 몇 명인가? 방금 전에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요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되게 그 여러 가지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장창국 여기 쓴 책에도 있고 뭐 학자들이 쓴 책에도 많이 있는데 정부 보고서에는 500으로 나와 있고 어떤 데는 그 신상준 씨가 박사 같은 분은 뭐 3,500명 이상이다 이렇게 되기도 했는데 저는 그 브라운 대령 보고서에 있는 그 최고조에 달했을 때 4,000명이 장교와 사병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중 10%는 무장이 되어 있고 했다 한데 저는 그 일본어로 도피해서 쓴 그 김민주가 쓴 책에 3,000명이라고 그 주장했으니까 네. 주동자가 주장한 거고 또 일본에 갔으니까 그 어디 누구 간섭할 사람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로 많이 도피한 사람들에게 증언도 청취하고 이렇게 해서 쓴 거기 때문에 3,000명은 핵심 세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그 중에서 정부 보고서에도 500명이라니까 정부 보고서에서 했으니까 500명은 절대로 안 되지 않냐 이제 이런 생각이고 절대로 안 된다는 거는 희생자가 돼서는 안 희생자로 되고 우리가 기려서는 안 된다. 네. 그래서 그 보상도 주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게 500명뿐 아니라 3,000명에게까지 저는 3,000명을 지금까지 계속 주장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정 관련해서 좌파에게 던지는 질문 23번째 질문입니다. 정부 보고서에 기록된 선관위원 등 양민 1,764명을 살해한 민중항쟁이 어디 있는가? 요때 4.3 때 살해당한 양민이 1,764명이라는 얘기네요. 예, 그거 정부 보고서에 있는 건데 네. 그 인명 피해 중에서 12.6%로 그 정부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그러니까 진압군 측에서 인명 피해가 78.1% 이렇게 정부 보고서에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 뭐 조금 약간 오차가 있을 겁니다만은 현재 4.3 피해 조사를 그 제주도청에서 계속 받고 있는데 종전에는 그 가해자별 통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4.3 평화재단에서 이것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이걸 조사를 했는데 아마 이 12.6%가 더 많이 나와서 그런지 이제는 아예 그 통계를 발표도 하지 않고 알려주지도 않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아마 한 3,000명 이상 남로당에 의해서 살해됐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만 그 정확한 통계는 아마 도청이나 4.3 평화재단에서는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최근에 서장님 하신 말씀 중에는 일반 재판 수용인 1,320명, 군법회의 수용인 2,530명은 직권 재심으로 전원 무죄가 나왔다. 2023년 2월 20일 현재 1,191명이 무죄 선고됐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당시에 그 군법회의는 그 군사재판을 해가지고 했거든요. 아까 그 김민주도 7년형 받았다고 하는데 지금 4.3 특별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직권재심이라고 해서 한꺼번에 30명씩 제주지방법원에 이제 기소를 해서 무죄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948년 4월 직후에 체포돼 가지고 재판을 받았던 사람들이 그때는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거 억울하니까 다시 재판해 달라. 그래서 지금 재판 신청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래 가지고 그것이 군사재판이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무죄 판결을 받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전부 무죄입니다. 전부. 뭐 보면은 군법회의 수용인이 2,530명입니다. 네.
근데 이것을 그 관장하는 게 그 4.3 특별법상 제주 4.3 사건 직권 재심 권고 합동 수행단이라는 데서 이것을 일괄 청구해서 제주 지법에서 이 재판을 하고 있는데 지금 23년 7월 11일 통계를 보면 1479명이 무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그 형사 보상금이 주어지고 있는데 이게 그 놀라운 게 뭐냐면 18명이 53억 4천만 원 그 형사 보상금을 받았는데 개인별로 최소 8천만 원, 최고로 14억 7천만 원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14억 7천만 원. 예, 한 사람이. 그건 무기징역 받아가지고 아마 유치장을 오래 살았던 것 같은데 이것뿐만이 아니고 또 위자료 청구를 해가지고 또 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2,530명 군사재판천원이 무죄를 받으면 거기 형사보상금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또 거기 위자료가 얼마나 가겠습니까? 거의 조 단위로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피해자는 전부 1인당 9천만 원 나가게 돼 있지 않습니까? 막 이 사람들도 거기 희생자 포함은 돼 있을 겁니다만은 아무튼 그렇지 않아도 조 단위로 이제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리고 민사재판도 저는 1320명으로 알고 뭐 여기에 글 쓰는 기자들도 다 그렇게 썼는데 요번에 신문에 보니까 1800명이라 이것도 더 불어났대요 보니까. 네. 희한하지네. 그래서 이 사람들도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 제가 이 재판 관계는 요즘 신문도 잘 안 보고 해서 통계를 정확히 알 수도 없고 여기도 그 형사보상금으로 1억 5,462만 원 받은 사람이 있고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이게. 그런데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을 제가 좀 던져보겠습니다. 공산주의 이념이 뭔지 잘 모르고 단순 가담한 사람들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그런데 그분들이 어쨌거나 자발적으로 자의에 의해서 대한민국을 파괴하려는 반란에 4.3 폭동에 관련된 건 사실 아닙니까? 예. 근데 왜 이거를 국가가 배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4.3의 관련자들을 구금한 것이 불법적 행위다라는 걸 국가가 인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4.3이 온전한 민중 항쟁이었다는 지금 얘기인가요? 현재 그 군법 회의 당시에 그 신문 조서를 받고 뭐 한 그런 일치 서류가 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수영인들이 증거로 그것을 이제 무죄를 재판하고 있지 않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때 당시 대통령이 재가를 받아서 제주 비행장에서 249명을 처형하고 거기에는 구현대에서 탈영한 장교와 사병 21명도 포함되어 있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미군정 보고서에도 이것이 이제 소련이라든지 이런 데서 알면 상당히 문제를 삼을 것이다. 이런 것이 있는데 대통령이 재가까지 받은 걸 이걸 아무 근거가 없다고 해서 무죄 판결을 내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이 모든 사법제도가 돼서 모든 서류가 다 갖춰진 때도 아니고 현재 상황, 그 긴박한 상황 이런 것은 아예 도외시하고 지금 기준으로 해서 이건 전부 무죄 하는데 그 군법회의는 그렇다 보더라도 또 군법회의도 아까 김민주도 7년짜리가 그 재산 활동 입산해가지고 활동했다는 걸 자기가 책에도 쓰고 한 걸 나타낸 것도 있지만은 그 무기 사형 아마 20년 이상 이거는 분명 잘못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때렸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는데 아무튼 증거가 없으니까 지금 무죄를 한다 하더라도 일반 재판은 일반 재판 기록이 다 있거든요. 네. 그런데 1320명이라고 그 정부 보고서까지 나왔는데
어째서 1800명까지 튀어나왔냐 그지? 그러니까 그것을 잘 봐야 돼요. 그 절도죄에 대한 것도 해당이 됐는지 아니면 진짜 사상범으로만 그렇게 됐는지 이것도 검토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그 자료 접근할 권한도 없고 또 그럴 능력도 없고 그럴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인원은 한 사람이 9천만 원씩 주문다니까 이게 1800으로 뛰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아무튼 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뭐 재판에서도 억울한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은 인정을 하더라도 그런 사람은 보상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실질상으로 남노당에 적극 가입해서 인명살상행위 방화행위에 가담했던 사람에게 보상을 준다는 것은 그게 뭐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국민이 낸 세금에 의해서 보상이 되는 것이고 대한민국 정체성에도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저는 이 좌파에서 쓴 책 또는 미군정에서 있는 거, 경찰 기록에 있는 데서 좌익 활동을 했다는 사람들이에게는 그 희생자로 돼서 하면은 안 되고 이것이 나중에 들통나면은 여기에 관여했던 그 공무원이라든지 실무위원, 중앙위원들은 뭐 역사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는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공비에게 희생된 군경의 유족들에게는 적절한 보상이 주어졌습니까? 그것도 저는 잘 그 관심을 두지 않아서 확인은 못했습니다만은 보훈처에서 그건 아주 지난 날부터 많지는 않지만 얼마씩 지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9천만 원, 14억 원 이렇게는 안 되겠죠? 그렇죠. 14억 원은 아예 안 되고 하여튼 그건 보훈처에서 다소 얼마씩 지불한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또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공비들이 폭동을 일으켰을 때 제주도에서는 이제 소개령이 내려져서 예. 산간 마을을 다 없애고 예. 이제 해안지대로 주민들을 다 대피를 시킵니다. 예. 그래서 친대한민국적인 주민들은 재산상의 막대한 피해를 감내하고 자기가 살던 집을 다 자발적으로 없애버리고 해안으로 예. 이제 와서 살기 시작하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해안지대가 안전했던 것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주민들끼리 성담을 쌓고 네. 밤새 보초를 쓰기도 하고 네. 공빈들의 습격을 막으면서 이른바 대한민국의 신경망 보루를 지켰다고 할까요? 네. 그러면 이것도 목숨을 걸고 대한민국을 지킨 행위인데 이것에 관해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정부의 이름으로서 적절한 보상을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건 없죠. 예. 원래 그 사람들에게 하다못해 표창장이라도 줘야 되는데 그런 건 전혀 없고요. 그 사람들은 내가 그 광풍에서 살아난 것만도 보상을 받은 거 이상이다 해가지고 생각을 하고 청구도 하지 않고 받을 생각도 하지 않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나 사실상 남노당에 가입해서 활동했던 사람, 그 양심적인 사람이라면 나는 이거 희생자로 신고도 않고 돈도 받지 않겠다 이렇게 할 사람도 나와야 되는데 저는 아마 그런 사람은 거의 없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분명 비록 그 군사 재판이든 일반 재판이든 살인이나 그런 거에 가담은 안 했다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동조하고 협조하고 뭐 정보 제공하고 쌀이라도 제공한 그런 사람들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억울한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보상을 해야 되지만 그렇게 좀 적극 가담한 사람에게 보상한다는 것은 참 저는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대한민국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자경단을 만들어서 마을을 지킨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국가적 보상이 없고 이후에 어쨌든 대한민국을 허무려는
활동에 동조하거나 참가해서 대한민국을 폭력으로 허물려고 했던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국가가 돈을 준다는 사실이 저는 좀 지금 납득이 안 됩니다. 예, 납득이 안 되죠. 근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정보 보고서에도 나왔지만 1764명이라는 사람이 희생되고 군인이 160명 죽었고 경찰이 180명 정도 죽었는데 이것은 조작도 아니고 실제다 이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사람을 죽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거지. 뭐 군사처벌 받은 사람도 나는 억울하게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붙잡혀 가서 인천 형무소에 가서 너는 3년 너는 5년 이렇게 해서 억울하게 징역사 왔다.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이고 일반 재판자도 나는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해서 했다. 그러면 나는 1764명을 죽였다 한 사람이 분명히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던지는 그것이 없다 이거죠. 네. 그게 사라져버렸다 이거죠.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4.3 관련 좌파에게 던지는 질문 24번째 질문입니다. 제주 4.3 사건 중 인명피해는 몇 명입니까? 그것은 지금 4.19 직후부터 이거 조사하기 시작했거든요. 네. 이 4.3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이것을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조사도 했고 그 다음에 신고도 받고 해가지고 쭉 했는데 현재 확정된 게 사망 1,539명, 행불 3,674명, 후유장애 213명, 수형인 312명. 이것이 그 공식 통계입니다. 그러나 이건 좌우 다 합친 거죠. 그렇죠. 네. 지금 사망이 1,539명이거든요. 그런데 행방불명자 3,674명이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사망자로 볼 것이냐, 뭘로 볼 것이냐 하는 데는 그 상황이 좀 복잡합니다. 왜 그러냐면 인천 마포 서대문 형무소에 있는 사람들은 해방돼 가지고 인민군에 편입돼서 낙동강 전선까지 왔던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러면 거기서 전사자도 있을 거고 생존자는 지리산으로 간 사람도 있을 테고 또 북한으로 후퇴하면서 간 사람도 있을 테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과연 다 사망자로 처리해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이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현재 통계는 4.3 중앙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심사 결정한 것은 아까 사망자 1,539명, 행불자 3,674명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천에서 파옥이 된 뒤에 탈옥을 하고 북한 인민군에 입대를 해서 그야말로 대한민국을 허물기 위해서 싸운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 거 아닙니까? 있습니다. 우리 경찰에도 프락치 활동을 하다가 그렇게 해서 그 교도소에 갔는데 그게 이제 인민군이 와서 교도소 문을 여니까 이제 북한으로 같이 갔는데 북한 내무서의 간부급으로 활동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이른바 제주도 경찰 프락치 사건이죠. 군대도 프락치 사건도 있고 부적격자 중에는 그 북한 인민군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지금 해서 9천만 원 받으면 이 사람이 그렇다 하고 남북 통일된 후에 북한에 왔었다 하면은 그 돈 9천만 원 이제 뱉어놓아야죠. 그렇다면 군경 및 군경 가족들이 희생된 숫자만 해도 꽤 되지 않습니까? 몇천 명 되는데 좌익들은 군경 가족들을 자기가 살해했다는 것을 인정합니까? 좌익들에 의해서 살해된 군경 가족이 있다는 건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사과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죠. 그게 없습니다. 그게 없으니까 답답이죠. 그러니까 진압 정부 측에서 한 것은 노무현 대통령도 사과를 했고 문재인 대통령 3번씩이나 가서 이거니 저거니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남로당이 이제는 사과를 할 차례다 이거죠. 그럼 남로당은 지금 공식적으로는 이제 사라졌습니다만 그러면 유족회라든가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돈을 받는 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자기들 명의로
4.3 때 좌익들에 의해서 억울하게 살해당한 군경 및 그 유가족들에게 예. 사과한다. 그분들의 명복을 빈다. 이런 성명서는 얼마든지 낼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뭐 성명서 같은 거는 필요 없고요. 저 생각에는 남로당이 그 대한민국 건국을 저지하기 위해서 공산화 통일을 위한 폭동이고 반란이었다. 요것만 인정하면은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도 인정한 바가 없다. 없지요. 항쟁이라고 하니까 오히려. 네. 그래서 역사의 진실을 더욱더 생생현대사가 좀 캐고 싶습니다. 4.3 관련 좌파에게 던지는 질문 25번째 질문입니다. 미 군정 보고서나 김봉현의 책에 상급당 지령 근거가 있음에도 이를 부인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예. 그것은 민중 항쟁을 합리화시키고 통일 조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안 하는 거죠. 근데 그 통일이 어떤 통일이냐 하면은 거기에 대한 답변은 없고 민중 항쟁이라고 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제주도당 단독 결행이라고 하는 것은 허구다. 저는 그렇게 이제 여러 번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미군령 보고서뿐만이 아니라 김봉현, 김민주가 쓴 그 책에도 박헌영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오도된 지시에 의해서 오도된 것은 계속 지령을 했는데 그 잘못됐다 이런 거고 뭐 여러 가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그런 지령이 있어서 거기에 의해서 이제 폭동을 일으켰다 이렇게 저는 주장하는데 여기에 대한 이문이 있는 사람은 그 저희 책 이 4.3 문과답 제 4판 사서 읽어보시면은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4.3 관련 좌파에게 던지는 질문 26번째 질문입니다. 4.3 사건은 언제까지인가? 그러니까 기점과 종료 시점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저 법도 4.3 그 법도 특별법도 47년 3월 1일 그러니까 그 제주 북국민학교에서 뭐 발포 사건 난 그때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1954년 한라산을 개방한 그 기간으로 이렇게 좌파들은 주장하고 법에도 그리 되어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좌파가 그렇게 주장하는 의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 인명피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민중항쟁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예, 민중항쟁을 합리화하기 위한 그런 저희가 있는 것이고 4.3과 3.1 사건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그 별개 사건이거든요. 제가 보는 4.3 사건이 시기와 종기라고 하는 것은 48년 4월 3일 새벽 2시부터 제주도 내 여러 개 오름의 봉화를 신호로 한 그때 당시는 350여 명 그 무장몽비들이 경찰 지서와 우익단체 인사들을 급습해서 당일 그 경찰관 10명, 선거관리위원을 포함한 우익인사 17명에서 27명을 당일 살해한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1957년 4월 2일 오원권이라고 하는 끝까지 저항했던 마지막 공비 오원권을 그 생포해서 카빈총 일정과 실탄 14발을 압수한 때가 종기다. 그러면 4.3 사건은 날짜로 따져도 하루도 틀림없이 만 9년간 지속됐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입산 금지가 풀린 시점을 4.3의 종료 시점으로 잡을 수 없는 이유는 뭡니까? 예, 그것은 종료됐다고 하는 한라산 개방 이후에 토벌 작전을 하면서 경찰관 4사람이 전사했거든요. 4사람이 전사한 마지막 전사자가 언제냐면 오원권이 체포하기 6개월 전에 전사했단 말이에요. 2명이. 경찰관 2명이 전사했다. 그렇기 때문에 4.3은 그 54년에 끝난 것이 아니고 57년에 끝났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25번째 질문과도 관련이 있는 얘기입니다만은 서장님 쓰신 책에 보면 1948년 1월 22일 경찰이 그리고 2월 12일
경찰과 방첩대가 남로당 아지트를 급습했을 때 2월 15일부터 3월 5일 사이에 폭동을 일으키라는 지령문을 입수한 바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건 뭐 요지부동한 그 근거죠. 그런데 그거 이외에도 여러 가지 근거가 있고 이것이 꼭 제주도에 국한된 게 아니고 그 50선거가 가까워 가니까 전국적으로 이 남로당이 준동하기 시작해가지고 47년도에는 제주 북국민학교에서 거대적으로 해서 뭐 이제 사망사고도 나고 그랬습니다만은 그 뒤태 그러니까 48년 3월 1일을 기해서 또 남로당이 들고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29의 3.1절인데 그래서 3월 위기설이 많이 나돌았거든요. 아주 그 전국적으로 사회가 뒤숭숭했습니다. 해가지고 경북에서도 그렇고 해서 미군정 보고서에서는 4월 초에 틀림없이 무장 반란이 일어날 것이다. 이러한 정보가 미군정에서 계속 입수가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경상북도 같은 데서는 지서에 습격한 사실도 있고 그런데 제주도와 똑같아요. 그 4.3 그 발발한 그 시기가. 그것도 이제 제 책에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 등등으로 봐서 지령이 없이 그렇게 했다는 것은 도저히 말이 안 된다. 그리고 공산당은 그 처류 규율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떤 상급당에서 지시하면 절대 이걸 불복종을 해서도 안 되고 이제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2월 7일을 기해 가지고 이 50 총선 반대 폭력 투쟁을 하라는 27 폭동 지령은 또 이것도 전국적으로 내려왔고 제주도에도 내려왔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것만 보더라도 지령이 없이 그렇게 됐다는 것은 이제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예,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이 지령의 주체가 공산당 최고위층이라는 얘기인데 예. 서장님께서는 4.3의 주동자들과 북한 노동당은 폭력으로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겠다는 야욕을 단 한 번도 포기한 바가 없다. 그리고 지금 현재 북한 노동당 규약에도 폭력으로 대한민국을 쓰러뜨리는 내용이 명문화되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여기에 지정한 것은 김일성이가 직접 김달삼에게 너 4.3 일으키라 이렇게 한 것은 지휘 개선상에서도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나 김일성이 또 단선 반대 활동은 엄청나게 했단 말이죠. 거기에서 이제 선전선동 활동을 많이 했고 그러다가 돈을 모금을 해가지고 이것을 남로당에 전달했다 한 것을 평양방송으로 직접 방송한 게 있거든요. 그 당시에 북한 방송에서 성금을 모아서 제주도 인민들에게 전달했다. 제주도에가 아니고 그냥 남로당에 전달했다. 전달했다. 네. 그것이 북한에서 공식적으로 그 공개 방송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돈이 남로당 중앙당에 내려왔는데 그것이 제주도에 내려오지 않았다고 단언할 수가 있느냐. 모든 지령이 제주도에는 왔고 그런데 그래서 저는 제주도에도 그런 돈이 일부가 내려왔지 않느냐. 이것은 합리적 추론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만은 그런 게 있고 거기에서 계속 그 성명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리고 미군정 보고서에 보면 조직적인 공격은 3월 27일 경찰지서 4곳에 공격이 이루어진 경상북도의 한 지역에서 발생했다. 그리고 4월 공산주의자는 4월 초부터 시작될 여러 확실한 조짐이 보인다. 선거에 반대하는 공산주의자는 노력도 선거 일주일 전부터 재개될 예정이다. 그러니까 선거 일주일 전서부터 이 자위대를 통해 가지고 선거 못하도록 주민들을 산으로 들로 내보내는 거 이런 것들이 이렇게 전국적으로 될 것이라는 걸 미군정에서 활동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선거 일주일 전부터 재개될 것이다. 붉은 5월 1일 이것이 노도전 아닙니까? 네.
기념을 기점으로 선거에 대한 공산주의자들이 최후의 공격이 시작될 수 있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제주도에서도 그 50선거 반대하기 위해 가지고 제주 사무소에 수리탄 투척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한 것이 중앙과 여기가 똑같이 움직였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4.3은 공산혁명을 위한 폭동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들려주십시오. 예. 제주 4.3 사건에서 9년간 정규전도 아니고 게리라전을 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억울한 사람들이 희생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명예회복하고 보상하고 추념해야 되는 것은 국가도 해야 되지만 우리 국민들도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4.3을 일으킨 주동자, 그들이 그 바라는 목적은 공산화 통일을 위한 목적이었고, 대한민국 건국을 저지하기 위해서 50선거를 하려고 하는 우리 대한민국 건국을 저지하기 위해 가지고 공산화 통일을 위한 폭동이고 반란이다. 이러한 것은 분명히 인식한 연후에 억울한 사람들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명예회복이라든지 이런 거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순서가 첫째 4.3에 대한 성격을 정확히 알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발생한 불행한 사건에 대해서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보상하고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자랑스럽고 위대한 나라다. 그것을 4.3을 극복했기 때문에 이루어졌다. 만약 여기가 해방구가 됐다면 6.25 때 제주도에 제1훈련소를 설치할 수 없어서 우리 대한민국은 없어졌지 않느냐. 또 4.3을 진압하기 위해서 14연대 1개 대대가 여기에 파견됐는데 그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 여수 반란 사건이 없었다면 군대 내부에 침투한 남로당 프락치들이 6.25 때 총뿌리를 거꾸로 들어가지고 우리가 승리할 수 없는 결정타를 우리가 맞을 수 있었는데 4.3 때문에 그걸 진압하려고 하는 14연대가 또 반란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6.25를 이겨서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존재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4.3의 성공적인 진압이 대한민국 번영과 건국의 결정적 계기였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